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토요일에는 최경영 기자님을 모시고 토요 특별판을 꾸려봤는데요. 우리 비상구 독자들의 반응이 그야말로 화산처럼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그 성원에 힘입어서 두 번째 순서 마련해봤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논쟁도 이분이 나서게 되면 눈 녹듯 사르르 녹습니다.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겸임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소리를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좀 부드럽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오후 4시 하는 라이브 프로그램이 워낙 예. 돌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 컨셉을 오늘이라고 해서 낮춘다는 거는 예. 우리 독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도 힘내요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정 교수님, 하면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도 방영 중이죠. 예. MBC 100분 토론. 예. 그리고 KBS 열린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좀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시는가요? 요즘에는 제가 하는 이제 유튜브만이 아니라 이제 약간의 교육적 성격을 좀 키우느라고 칼리지라는 해시칼리지라고 이제 부르는 브랜치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참 이렇게 정착시키느라고 시간을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 해시칼리지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해시TV라는 방송도 따로 있는 겁니까? 네, 그 해시TV 안에, 그러니까 해시TV 유튜브를 이제 한지 1년이 된 거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해시칼리지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교육이나 이제 독서, 강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오신다고 해서 제 계정으로도 하나 구독 누르고요. 네. 우리 경향TV 계정으로도 우리 해시TV 구독 눌렀습니다. 네. 네. 그 대학에서 보니까 언론정보학을 전공하셨어요. 네. 근데 보면 물론 학자로서 또 공부를 하셨지만은 이렇게 방송 토론의 사회로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이제 우리 기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처음 이제 하시게 된 거잖아요. 저는 그냥 발탁돼서 그냥 하게 된 케이스라서 방송은 결국 캐스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워잖아요. 캐스팅은 제가 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방송사에 그냥 보는 눈 뭐 이런 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대신 이제 토론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예. 네.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거의 토론의 일상화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게 내 삶의 형식이었었고, 제가 유학을 가서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이제 토론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가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 이후에 한 10년 정도 흐르면서 이제 100분 토론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책하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가 논객의 시대였거든요. 인터넷 시대하고 맞물리면서. 근데 우리 토론의 형식들이 저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런 형식이.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것도 괜찮았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왜 좀 더 이렇게 진중하고 지적인 토론들이 많지가 않을까. 성숙한 수준의. 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나름대로 공영방송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그러다가 마침 이제 제가 나온 저널리즘 톡쇼 제2를 보셨던 라디오 PD께서 이제 저를 발탁하셔가지고 처음으로 토론 사회를 진행하게 됐었죠. 그렇군요. 저보다 한참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를 본 건 선배신데 여기 나오셨으니까 저한테 좀 이렇게 사회를 볼 때 좀 이렇게 좀 해야 된다. 네. 좀 이렇게 조언할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사회 형식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의 형식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유재석 씨가 보는 사회와 제가 이제 100분 토론을 보는 사회는 형식이 굉장히 다르죠. 지금은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사회자 진행이지만 인터뷰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인터뷰어로서의 진행과 토론이라든가 이런 기타 좀 더 다른 방식의 진행은 꽤 다른 성격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 것에 투입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종의 암묵지 같은 그런 성격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뭐 조언 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기자님께서 이제 기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인터뷰 스킬이잖아요. 그 인터뷰어로서의 어떤 기자로서 해왔던 것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펼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워낙 이렇게 성숙한 방식으로 진행을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패널들, 정말 숱한 패널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워낙 오래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한 30번쯤 받았던 질문인데요. 무슨 이렇게 목록이 있나 봐요. 너무나 당연한 이제 궁금증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는 제가 나왔던 패널을 뒤에서 사후담으로라도 평가를 안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게
나오실 분들이나 나오셨던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인상 깊다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이게 보통은 대부분 가장 좋았던, 뭐 가장 잘했던 뭐 이런 쪽인데 살짝 바꿔봤습니다. 지금 인상 깊었다라고 하면 인상에 남는 거니까. 근데 이건 너무 뻔한 답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발군의 인상은 결국 유시민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군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토론 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시작한 게 백분 토론과 함께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물론 이제 KBS에서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른바 논객이라는 이름으로 명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의 논객의 시대는 갔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를 일관되게 지키고 계신 분은 전 유시민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대학 때 심야 토론, 백분 토론 방청을 좀 많이 갔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거기서 발언시키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무나 안 시킵니다. 사전에 약조가 돼 있는 사람 시키죠. 그렇게 네.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 나오셔가지고 네. 뭐 손석희 앵커가 사회 볼 때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20년 전에도 네. 그 자리를 지키셨고 지금도 꾸준히 정당 활동 이후에도 네. 지키고 계시니까 뭐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충분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백분 토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열린 토론도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가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짧지 않은 기간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4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돌연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하차를 하신 셈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조금 뒤에 먼저 말씀드리고 그 전에 열린 토론이 왜 의미가 있었는지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그 백분 토론의 형식을 라디오로 가져온 거거든요. 예. 그 100분을 실제로 했었고요. 저 때부터는 약간 더 짧아지긴 했습니다만 라디오에서 그걸 매일 한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상으로 미친 짓이거든요. 작가분들 엄청 고생하시고 PD님들이 계속 의제 설정하고 사람을 섭외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5일간 내내 이제 해왔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이제 그 에너지가 투입되고 기념비적이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제가 그걸로 1000회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라디오 토론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TV 토론은 약간 연기적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라디오는 내용적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TV를 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박진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라디오는 매일매일 뭔가를 체크하시는 분께는 제가 만약에 추천을 드리면 시사방송을 그냥 이것저것 쫓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라디오에서 하는 토론을 그냥 매일매일 한 번씩이라도 체크를 해보셔라. 그럼 해당 주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열린 토론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오게 된 이유는 그걸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나온 거죠. 예, 결국에는 뭐 인사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먼저 나온 건데 의제에 설정되는 방식부터 해서 이제 패널이 섭외되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또 뭐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회자가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지만 패널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열린 토론을 위해서 투여해 왔던 에너지 그래도 많은 사람이 듣지는 않더라도 의사결정자들이 듣는 그 방송에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 저는 그게 이제 못 견딜 정도로 굉장히 괴로웠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물론 PD분들은 여전히 남아 계셨고 작가분들은 남아 있었지만 회사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뭔가를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상태. 네. 이거 해도 되나? 이 사람이 나와도 되나? 근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상태는 제가 더 이상 열린 토론에게 투여했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과감히 나오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열린 토론을 이제 하차하시고 백분 토론 하시지만 해시칼리지 밑에 있는 해시TV를 운영을 하시면서 남긴 글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지금까지 제가 열린 토론을 고수했던 정당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만약 필요하다면 KBS의 보도에 대해서도 비평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안 되게 됐다. 이런 글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유를 하나 만든 거긴 한데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네. 가장 제 언론학자로서 할 수 있는 온당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하면서 가장 좋았고 힘들었던 게 자사 비평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KBS 보도국이 만드는 건데 옆에 있는 동료들을 비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거에 그 당시 제작진들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예.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컴플레인이 엄청 오겠죠. 또 그럼요. 사적으로도 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을 비평한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지만 안을 비평한다 그러면 나오는 소리가 이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견뎌내는 한 1년 반의 시간이 저는 굉장히 소중했어요. 예. 그러니까 KBS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 언제나 올바른 비판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취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아껴서 취재한 거를 저렇게 한 말로 그냥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라내다니 솔직히. 불편하죠. 네. 모든 비평은 다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자사 비평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가치였고 미덕이었는데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중간에 또 이제 안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내부에서의 반발이나 내부에서의 그 시니컬함, 상당한 질시
그러니까 그 지시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뭐 예를 들면 편향적이다라든가 너무나 쉬운 잣대들. 차라리 내용적으로 뭔가를 반비판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모르겠는데 그렇죠. 당신의 비평이 사실적으로 틀렸다라든가 아니면 가치적으로 사실 균형이 안 잡혀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이면 모르겠는데 그 불만을 그러니까 지시나 이런 불만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너무나 쉬운 잣대로서의 편향이라고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두 번째로 이제 그 경험하게 된 게 이제 열린 토론이었죠. 열린 토론은 중립성이나 균형성이 엄청나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거를 제 의견이 있더라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도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금요일마다 하는 저널리즘 비평이 코너로서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70분을 진행하는 동안 그래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반드시 KBS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같은 패널들이 그거를 또 다들 공영방송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언제나 반드시 붙였어요. 거의 관습처럼.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하다가 못하게 된 것들을 가지고 나서 여기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PD님들이나 작가님들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면서도 그래도 보도국으로 분리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욕이 좀 멀리서 들리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욕이 가까이서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가까이서라고 하면은 PD를 소속된 그런 국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KBS에 대해서 뭔가 바로 얘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사장 교체되고 이러면서 너무 많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얘기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건 PD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작가들이 원해서도 아니지만 쓸데없는 분란 때문에 이들이 힘들어지는 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다시 한번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죠. 각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비평의 틀 범위 이런 것들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 적나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대통령과 관련해서 박장범 앵커가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담을 했습니다. 그거 안 봐도 비디오인데 열린 토론이 만약에 그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금요일에 분명히 의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뭐라고 만약에 의제에 올랐다 어떻게 평가하셨을 것 같습니까? 핵심은 KBS가 할 필요가 있는 대담이라고 봐요. 물론 기자회견을 했어야 되죠. 하지만 기자회견을 굳이 싫어했다면 어느 방송사하고 한다면 KBS하고 하는 게 가장 저는 뭐 편한 선택이지만 그래도 올바른 선택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KBS 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KBS 니까엔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유가 그렇죠.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특정한 종류의 국민만을 대표하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불편하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목소리의 어떤 조합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박장범 앵커가 했던 것들은 시종 일관, 용산에 처음 가가지고 구경하는 자의 굉장한 즐거움, 이른바 VIP와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영광. 이런 거 왜 없었어요, 저는. 언론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도 별로 없었고요. 이른바 그 외국 회사에서 만든 조그만 파우치백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압축이 됩니다. 특정한 견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가까웠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KBS이니까에 채워질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거는 몇십 분을 비판해도 사실은 부족할 정도였죠. 네, 그러니까 굳이 KBS여야 한다는 이유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대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신 건데 그 결국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속칭 언론 길들이기, 좁혀서 얘기하면 공영방송 길들이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올바른 표현이고요. 제가 공영방송 연구자로서 사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영방송이나 전 세계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 바로 이제 정부와의 갈등 또는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 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이거는 어느 공영방송도 피해가지 못하는 일종의 숙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결코 나쁜 공영방송들이 아니고요. 비교적 규모도 있고요. 비교적 훌륭하죠.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여러 자원들을 쓰는 이제 그런 방송사들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급속히 힘들이 약해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서요. 갈대처럼 흔들려서가 아니라 내부의 인적 교체들이 너무 심합니다. 이거는 공영방송사 여러 가지 전 세계 공영방송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나타나진 않아요. 빈번하게.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하는 게 그냥 내 입맛에 맞게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인다라는 정도의 의미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요. 제가 공영방송의 사유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기의 어떤 재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권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재산이고 그 재산의 옆에 있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쁜 말로 똘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방송을 잘 운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리를 빼앗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본인 사이 영달.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아까 같은 그런 심한 표현을 쓴 이유가 학문적으로는 뭐냐면 이걸 후견 관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스가 있고 그 보스는 몰라. 방송이 뭔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은 권력만 가지고 있어. 권력을 뺏어와. 그럼 방송이 조금 안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밑에 붙어 있어요. 부하들처럼. 가신들처럼. 이들이 보스를 내세워서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중세 봉건제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네, 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공영방송이 대표적으로 털어먹기 좋은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털어먹는 자들은 방송을 잘 운영할 자들이거나 방송을 잘할 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권력을 지닌 보스는 이거를 그냥 뺏어서 나눠줄 약탈물이라고 생각하고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은 그 부스러기를 받아서 내 자리를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공영방송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온 근본 원인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현업의 기자다 보니까 그 공영방송 기자들도 가깝게 지내잖아요. 근데 10년, 20년 이렇게 전만 해도 보면 정권이 바뀔 때 외풍은 똑같이 봤죠. 네. 그때는 그래도 내부의 저항이라는 게 강력하게 그렇죠. 존재를 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다 보니까 작금에 이르러서는 그런 저항의 강도도 약해지고 뚜렷이 저항하는 표식도 안 보입니다. 네.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물론 아직도 남아서 저항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세월호 다큐가 불방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매일같이 이제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눈길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쟤네들은 결국은 그냥 아부하는 애들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기세는 과거보다 약해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게 외부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름의 공영방송의 가치를 갖고 해야 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든 소수든 존재하는데, 그 다수가 됐던 소수가 됐건 바깥에 있는 시민들과 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저기서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알게 돼야 돼요. 지금 모르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없는 게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지금 피켓 시위하고 있다 몰랐습니다. 모르죠. 대부분 네. 모릅니다. 예, 주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생겨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민 쪽에서건 내부의 저항자건 무력감이 굉장히 크게 지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언론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공영방송의 어떤 정상화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게 노조라는 형태로 표현이 됐죠. 노영방송이라까지 저쪽 보수 계열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굉장히 심각한 폄훼고요. 민주화 운동의 성과입니다. 예. 공영방송이 국가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자산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가치관의 표현이고, 그거를 노조가 시대적으로 담재한 거예요. 단지 노동 투쟁을 하기 위해서 담재한 게 아니라 일종의 전문가들이 시민을 대신하는 투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과들이 꽤 오랜 기간 남아 있었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공영방송의 형해화가 시작이 되면서 투쟁 동력은 유지해 왔으나 투쟁 동력에 점점 마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모가 거의 끝에 왔을 즈음에 그래도 다행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공영방송에 대한 직접적인 터치는 없었던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인적 교체가 일어났죠. 10년 만에. 그 인적 교체가 일어난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당신들이 다시 가져가는데 당신들이 한 게 뭐야 이런 거죠. 저는 이것도 일종의 폄훼에 가깝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구성원 전체를 끌고 갈 만한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시민과의 연대고리도 끊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무력감이 지배하면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어차피 이제 뭐 정권 바뀌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우리는 끊임없이 당할 테고, 이렇게 악몽을 한 번 꾸면은 무섭지만 두 번 꾸면 진짜로 괴롭거든요. 예. 두 번째 꾸는 악몽에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해봤자 얘네들은 안 될 거고, 조그만 저항들을 사람들은 지지해주지 않을 테고, 결국은 이 강력한 무력감이 지배를 하면서 현재로서는 있는 저항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무력감이 지배하는 공영방송 사회에다 또 페달을 밟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YTN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 가진 지분들을 외부에 매각함으로써 사실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고, MB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장 교체가 일어나면 비슷한 수순을 밟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민영화 시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시장 자유주의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꿈이에요. 예, 모든 방송이나 모든 미디어 자산들은 민영화가 돼야 된다. 민영화 잘못된 표현입니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정 기업에 가는 거죠. 기업에 가는 거고 자본화하는 거죠. 자본화, 시장화인데 민영화라고 하는 이상한 말로 이제 포장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꿈이었냐면, 이것도 이제 이게 약탈적 이제 민영화라는 표현을 이제 외국에서는 좀 쓰긴 쓰는데요. 약탈적 사형화에 가까운 표현들이죠. 이 왜 약탈적이라고 쓰느냐? 공공자산을 굉장히 싼 값에 자본에 넘깁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영국에서 철도가 그렇게 넘어갔고요. 기본적으로 국유화 기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넘어갔죠. 국영 기업을 유지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영에서 사형으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중간에 어딘가에 공영의 형태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일찌감치 국영에서 공영으로 넘어가 있었고요. 공공 영역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거를 굳이 사형화까지 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효율화를 만약에 원한다면.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보수제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시장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념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두 번째는 약탈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싼 값에, 헐값에 그리고 가지고 있던 가치들을 그냥 팔아넘기는 것에 속하는데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국가가 돈이라도 많이 얻으면 배임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너무나 싼 값에 줄 서 있는 이뻐 보이는 자본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들은 가가지고 뜯어먹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민영화 내지 사용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한번 약탈적으로 뜯겨 먹히고 나면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청계천 근처에서 땅 몇 개 좀 사가지고 중간에 바람길 내겠다고 했는데 요만큼뿐이 못 샀잖아요. 그렇죠. 네. 10원에 팔았던 거 1억 원에 사야 되는 상태가 오는 거죠. 공공자산의 매각 내지 공공자산의 민간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가.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지금의 것들은 이념 때문에 이건 뭐건 간에 뜯어먹을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툭툭툭툭 던져주는 그런 행동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약탈적 그 사형화의 과정에는 분명히 아까 말한 추종자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방통위원장 이동관 씨가 임명이 됐었고 그 이번엔 또 검사 출신이 오셨죠. 김홍일 씨가 오셨는데 그다음에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또 유림 씨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 YTN 출신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방심이나 방통위를 이용해서 그런 과정을 굉장히 페달을 밟고 있는 모양새인데 특히나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그 유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민원사주 의혹까지 불거질 정도입니다. 뭐 이런 그 공격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 구구절절 설명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구성이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나마 대통령 직속 기구고 일종의 그 국가 부처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보조직법상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의 위원 구성의 방식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들이 많지만 일단 제하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기구예요. 제도상. 왜냐하면 심의라고 하는 것, 미디어에 대한 일종의 검열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심의라고 하는 건 국가나 행정기관이 직접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의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행정기관과 굉장히 거리를 두도록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위원 구성들을 하게 되는 방식도 다 이것에 따릅니다. 보통의 사람들의 시선에 일치시켜서 보통의 사람들이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관이에요. 원래. 방송사를 때려잡는 기관이 아니라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기관이 아니라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위원회가 검토해 봤더니 이거는 사실은 언론 자유 관점에서 보면 그 불편함을 참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편에서 얘기해야 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너희들 말이야 언론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특정한 장애인이라든가 약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발언을 했으면 돼? 안 되잖아. 하면서 또 이쪽에게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이중 전선이 있는 게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입니다. 이 기능 중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재만 하고 있죠.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기능만 하고 있잖아요. 반대 기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게다가 그 억압하는 방식이 행정부의 어떤 대리자로서 억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쓰는 방식은 대단히 사적인, 대단히 사유화된 방식으로 이 제재들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 제도 자체가 설립되어 있는 기본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일일 뿐더러 저는 아마 이 정부가 지나가고 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명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돌립 봅니다. 근거 자체를 굉장히 의문시되게 되는 형국에 이를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와중에 그 김유진 방심위원 같은 경우는 해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그 부분을 언론에게 알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해촉이 됐다가 최근에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져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유일임 위원장이 또 방송심의 소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굉장히 사유화된 행태 아닙니까? 사실은 과거엔 못 보던 행태예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편돼서 만들어졌고요. 박근혜 정부까지 이제 10년의 기간들을 왔는데 그 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적 갈등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어땠냐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보수 쪽에서 임명되신 위원들 같은 경우도 중간에 물러난 경우도 있었어요. 난 이렇게는 심의 못한다.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의 갈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내용은 정치적 갈등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야 심의를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의 전문가적 갈등이었었어요. 그때 물러나신 분들은 뭐냐면 적어도 자존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 내가 이를테면은 특정 정당에서 또는 대통령에 의해서 추천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왔지만 그들 대리자라고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나는 나름대로 어디 교수고 나름대로 이 분야 전문가인데 내가 왜 그들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물러났거든요. 지금의 모습 보세요. 저를 먼저 써주십시오. 예. 저 사람들 데려다 쓰면은 임명해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할 저를 써주십시오. 라는 방식으로 위원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몫으로 임명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동등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네. 저들은 객인 거죠. 참 재미있는 게 우리 시청자들은 모르니까 제가 기자사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거주지가 목동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까워요. 네. 근데 거기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게 기자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산업부에 통신 담당을 할 때 사실 업무적으로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가끔 갔어요. 근데 가서 놀란 게 기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인데 주로 상주하는 기자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때는 종편 기자들만 주로 와 있었어요. 예. 그럴 일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일들이 제재 대상이 네. 심의 대상이 많게 제재라기보다 정확하게 네. 표현을 하면 그래서 지금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MBC, KBS 기자가 상주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 예. KBS는 아니겠죠 지금 예. 아닐 거고 MBC라든가 뭔가 지금 정부가 척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예. 언론사의 기자들이 당사의 심이기 때문에 뭔가 읍소하고 대변실 통해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럴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풍경 사실 굉장히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자실이 취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로비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방통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 방통위 기자는 사실 신문 기자들은 갈 일이 없어요. 예. 그런데 방통위는 각사 방송사에서 에이스 기자들이 갑니다. 그렇죠. 대체로 정치나 법조를 해보고 예.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사람들. 왜 예. 가겠습니까? 우리 방송사가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로비하기 위해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태 파악도 하고 어느 네. 정도 약간 이제 소명도 하고 이러려고 네. 하는 창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들의 그 진출해 있는 기자실이나 출입처의 굉장히 중요한 용도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민원 해결용이 또 없지 않죠. 없지 않죠. 네. 네, 그게 다는 물론 아니긴 네.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아마 거기 가신 기자들도 아까 일진이나 에이스라는 표현들을 쓰셨는데 방송통신심의라는 전문성을 취재하기 위해서 간 분들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방송사에서는 산업부에서 취재하기도 하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예. 이유로. 다시 말하면 언론이나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취재하는 게 아니라 되게 대충 편제되어 있는 것 안에서 대충 그렇게 배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가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의 미디어라든가 언론에 연관된 것들은 결국 자신들의 문제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언론 자유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를테면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되게 헌법적 가치하고 연관된 것들이 주로 사실 이슈가 돼야 되는 그런 영역들인데 인허가권이라든가 또는 말 그대로 제재라든가 이런 식의 법적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그런 영역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 기구들이 솔직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반면적으로 보여주는 네. 거라고 할 수 있죠.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모 방송사의 경우에 이제 실증 사례인데 방송통신위원회 출입했던 기자가 늘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수자를 선발을 하는 해외 연수자를 선발하는데 방통위 출입을 했으면 굉장히 유리하고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많이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가 지금 와서 많이 쏟아진 이유는 또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관련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고 아마도 미디어 학자시기 때문에 최근 보도를 보면은 무엇보다도 공천 갈등을 둘러싼 보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학자 입장에서 이런 보도, 언론의 그런 경쟁적인 보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구 기자님은 좋은 공천에 대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좋은 공천이요? 참 그게 어려운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저희는 아까 비평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남이 나쁜 거, 뭔가 반목하는 거, 그렇죠. 질시하는 거, 갈등하는데 사실은 눈이 가도록 알게 모르게 학습된 게 좀 있습니다. 학습돼 있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좋은 걸 많이 설명하기보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뉴스 가치라고 하는 것의 1순위가 바로 갈등이거든요. 사건, 사고, 갈등이에요. 1순위가 긍정적이지가 않죠. 1순위부터 5순위까지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이슈들이 높은 뉴스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이거는 가치가 있다라고 그 기자들이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본다는 얘기거든요. 서로 훈련시키는 거죠. 이거는 학자 입장에서 언제나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현실이 그렇기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묻는 게 나쁜 공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나쁜 공천이 뭐지 그러면? 좋은 공천이 뭐지?
그 기준으로 공천 보도를 하고 있나? 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면 민주당의 공천이 나쁘다, 국민의힘의 공천이 나쁘다 그러면 뭐 어떤 기준에서 나쁜 공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거 비판하고 비평할 수 있고요. 취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반대로 훌륭한 공천들, 뭐 이른바 개혁 공천, 혁신 공천, 물갈이 공천 있습니다. 그렇죠? 흔히 쓰는 말들이 있지만 그게 정말로 좋은 공천의 기준이 맞는지를 스스로 판단해보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부정적으로 몰려가는 공천 보도는 아무런 정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휘발성이만 큰. 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반성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좀 항변을 드리면 결국은 민주당의 그런 계파 갈등을 많이 보도했던 것은 말 그대로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천 가능성, 공천이라는 것이 공적인 영역 내에서 뭔가 충분한 검증과 그런 실력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 등이 약간 형해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거 보도를 정당화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대로 그러면 국민의힘 보도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한다면 사실은 너무 조용하고 잔잔한 측면에 주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공천이 마무리된 시점에 평가를 해보면 네. 그 조용하고 잔잔한 공천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 쇄신에는 이르지 못한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말미에 또 이제 쇄신한다고 또 그 갈등이 터져 나올 때 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본원적인 한계가 있으면서도 일부 항변은 좀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약간 들기는 듭니다. 네. 뭐 그거 이제 뭐 일부의 설명이니까 네. 뭐 그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근데 한번 취재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정치부 기자를 하셨으니까 대부분이 국회 출입과 이제 예전은 좀 청와대 출입 아니에요? 정당 출입 기자들이 있는 거고. 지금의 취재 방식 보면 아침에 최고위원회 취재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맞아요. 아침에 최고위원회 취재해서 따라락 받아줬고 그다음에 따라 나가면서 물어보고 방송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보도하면 시사 라디오에서 받아서 그 당사자, 갈등의 당사자들 불러다가 얘기해서 증폭시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 지식에 무슨 도움이 되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한 정치 인물이니까 그들의 말을 받아 쓰고 그들의 말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비평하고 평가하는 건 필요한 일이나 그게 정치 보도의 전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선거 시기에 이를테면 공천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 같은 사람이 앞에서 단식하니까 보도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새로 공천된 사람들의 어떤 면면들을 평가해가지고 비교하는 게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그가 눈길을 끄니까 보도의 가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셨지만 앞에서 단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얘기했던 취재 방식이고요. 두 번째,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적어도 신문사나 언론사, 다른 방송사가 총선이나 대선이 있으면 기획단들이 꾸려집니다. 맞아요. 예. 평가, 정책 평가하는 사람들 쫙 꾸리고요. 그다음에 인물들에 대해서 뭐 예전에 예를 들면 시민단체에서 낙천 낙선 운동 같은 걸 했다. 그럼 낙천 낙선들 왜 시민단체들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했는가? 굉장히 갈등적이면서도 가치도 높고 심지어는 공익적이죠. 이런 보도들을 지금은 잘 못합니다. 선거법상 엄청 때려맞고 좀 이따도 아마 얘기 나오겠지만 예, 선거 심의도 엄청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난하면서 인물을 쫓아가는 보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총선이 어떤 정당이 어떤 정책이 우리의 미래의 삶과 연관돼 있는가라고 하는 보도를 못하는 상황에 와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나라 정치 지식과 민주 시민 의식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아까 이제 선거 방송 심의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때마침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거 방송 심의위원회 최근에 희한한 제재를 했습니다. SBS 상대로 한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법을 설명할 때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요거를 보니까 행정 지도를 내렸습니다.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하나 건만으로도 뭐 이제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전반적으로 좀 묶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선거법상의 문제들을 거의 그대로 노정시키는 조직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이냐면 선거 시기에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는 입이 풀어져야 되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는 말도 나와야 되고요.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네. 사실 경쟁도 해야 되고요. 정책 경쟁도 해야 됩니다. 그럼 말도 거세지고 격해지고 이래요. 그리고 그거를 보도하는 데들도 이제 막 같이 흥분이 되면서 이제 어떤 데는 비판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말의 전쟁이 쫙 한 두어 달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 결과로 성패가 갈라지면 그때부터는 또 그 승패의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예요. 우리나라 선거법은 사실 되게 입을 죄거든요. 되도록이면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끝나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거 가지고 잡히면
예를 들면 선거법상으로 얼마 이상 받으면 금고형 이상을 받거나 뭐 예를 들면 벌금 얼마를 받거나 이러면 이제 국회의원직까지 그렇죠. 박탈할 수 있을 맞습니다. 정도니까 되죠. 예. 상당히 무서운 법이거든요. 이 법을 당장 고칠 수 없다면 그래도 적어도 심의나 이런 쪽에서라도 예를 들면 개별의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것들만 쳐내는 방식으로 가요. 기존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요. 그래도 이렇게 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들이 있고 양 정당들이나 여러 정당들이 민감하니까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럼 그 중에서도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예, 요거 정도에서 보통 제재 결과들이 나옵니다. 예, 빨리 해야 되니까 어쨌든 나와야 되니까요. 지금 이거 보시면 심의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게 대상이 맞나? 그렇잖아요. 예. 상식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갈리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특정 종류의 입을 죄겠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명백한 표현이에요. 예. 이건 정치 편향이고요. 심지어는 뭐냐면 단순한 정치 편향일 뿐만이 아니라 권력의 핵심을 자극하는 권력의 핵심에 어떤 뭔가라도 이제 어쨌든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선거 기간 내내 조금이라도 조용할 테니까. 정말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 얘기를 가지고 행정지도가 나온 다음에 재미있는 기현상이 네. 제가 뭐 진행하는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출연하는 방송에서도 김건희 특검법만 하면 여사 붙이라고 얘기해요. 여사 붙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김현정이 뉴스쇼에서도 네. 지난달에 김준일 평론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얘기를 했더니 김현정 사회자가 그 여사 붙여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발화를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근본적으로 목죄는 효과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얘기를 안 해버리는 게 네. 나으니까. 그게 전형적인 위축 효과죠. 그러면 이걸 보고 언론사들이 야 배짱도 없이 지금 뭐 하자는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언론사에 계신 입장에서는 한 건이라도 걸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귀찮아지잖아요. 핵심이 그 귀찮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무서운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방식을 써서 입을 죄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요즘 나타나고 있는 특징인데요. 예전의 심의는 그 패널들이라든가 이게 진행자가 특별하게 편향적이지 않는 한 패널들의 입을 막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국민의힘 패널이 국민의힘 옹호하지 뭐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민주당 옹호하지 뭐 하겠어요. 그분들한테 무슨 균형 잡힌 어떤 논평을 기대해요? 그 잘못이죠. 그런 생각 자체가. 예. 네, 그런 논평을 터져나오게 했다고 방송사를 제재합니다. 진행자를 제재하고요. 즉 무슨 얘기 나온지 딱 들고 있다가 조금만이라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다 막고선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방송하라는 얘기냐고요. 네. 이건 되게 기현상이에요. 네. 어느 정도 편향된 발화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부딪히게 만드는 그러니까 게 토론이죠 사실은. 네, 그게 목적인데 그 얘기는 뭐냐 그냥 앉아가지고 진행자가 앉아서 작가가 써준 것들 가운데 온갖 균형들을 다 잡은 걸 줄줄줄줄 왜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언론 하지 말란 소리죠. 그나마 보면 남은 여러 가지 토론 프로그램 중에 100분 토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뭔가 좀 이렇게 그 서로 비판하는 문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혹시 이런 방송에 대한 제재 100분 토론도 받은 적 있습니까?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대단한 다행히. 거 아닙니까 그거? 좀 그러니까. 제가 열린 토론 했을 때도 다행히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되게 냉정한 사람이라서 그걸 왜 그렇게 평가하냐면 아주 유명하지 않아서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론 뭐 백분 토론의 네. 시청률이나 열린 토론의 청취율이 이렇게 뭐 청취율은 낮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는 거긴 하지만 화제가 돼서 뭔가 문제가 되면 그 문제에 타격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재를 안 받았다고 해서 나는 균형적이야. 나는 공정해. 이거는요. 뭔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의하는 방식을 따르는 약자의 논리예요. 저들은 특정한 사람을 때려서 나머지가 그 일에 쫓아가게 만들거든요. 즉, 나는 안 맞았으니까 나는 공정하구나. 야, 나는 편향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려 맞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서 때려 맞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닙니다. 뭐 영향이 많은데 워낙 이렇게 중간에서 핸들을 잘 잡으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토론을 워낙 뭐 수백 회도 아니고 정말 많은 토론을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보셨을 텐데 토론의 가장 큰 백민 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랑 입장이 다른 사람이 그 토론을 보고 듣고 생각이 바뀌는 거. 혹시 사회자로서 사실 생각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 현안에 대해서. 예. 토론 과정에 내 생각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제 생각이 확실히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있긴 하나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잘 모르겠다. 인터넷 흔히 쓰는 말로 중립기요. 이 상태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용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경우에 각각 조금씩 다른데 전 좋은 토론은
저는 이제 듣고 있으면서 이제 중재만 하고 있지만 제가 확고했던 게 흔들리는 토론. 예, 저는 그게 되게 좋은 토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것들은 예를 들면 진짜로 들어봐야지 아는 것들이니까. 예. 근데 확고했는데 여기에 금이 가네? 이건 꽤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토론들을 아주 가끔씩 경험을 하거든요. 토론의 묘미라는 게 반드시 내 의견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에 금이 가도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균열이 갔던 안건은 좀 어떤 거였습니까?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기본소득에 관련된 이제 토론이었었는데요. 예. 근데 기본소득에 관련된 토론을 많이는 못했었어요. 근데 저는 기본소득이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올게 될 미래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론을 듣고 보니까 현실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포퓰리스트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소재이긴 하구나. 기본소득을 정치인이 감당을 하려면 상당한 계산과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막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신념만으로 추진하거나 인기 있으리라고 추진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재정 추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뒤따르는 프로세스들이 불비하면 이게 자칫 국고만 축내는 그저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 최근에 보면 의대 정원 문제 이게 좀 시끄럽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뭐 100분 토론도 한번 했나요? 했죠. 했죠. 그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 입장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의사협회와 그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와의 의견이 워낙 격돌이고 또 여론은 또 사실상 정부 편을 좀 들어주는 양태고요. 지표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개인적인 판단을 할 만큼 전문성이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양비론을 잘 안 쓰는데 이거는 양비론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를테면 뭐냐면 지금의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문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 특히나 필수 의료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공감하실 테고 저는 이게 최우선순위였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후화된 사회에서 간호와 의료가 결합될 수밖에 없는 영역에 관련된 문제. 여기서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코미디는 의료와 간호가 결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도했던 간호법을 거부해놓고 PA 간호사들을 데려 쓰는 것으로 임급 처방을 하는 상태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적인 이유. 양비론 중에 한 축입니다. 다른 한 축은 저는 의사들의 주장이 과히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대 증원이 필요 없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증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맞다고 생각해요. 절차적으로. 그리고 그 인력이 반드시 2,000명으로 못 박을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되게 많다. 증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담론을 가져와야죠. 근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증원 문제 가지고 부딪혔을 때마다 의사 쪽이 이겼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지난 20몇 년간 그랬습니다. 이긴 방식이 딱 뭐였냐면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 시체를 밟고 건너라. 이 태도였단 말이에요. 이게 국민들을 설득하냐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느 분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분야든 모든 분야든 그렇죠. 전문가의 관점에서 국민들은 늘 바보예요. 국민을 바보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의사 집단이 특히나 의협과 같은 저는 잘못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국민들을 바보로 보고 힘을 얘기하는 즉 우리가 의료를 담당하지 않으면 니들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태도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건 여론의 문제인데 왜 여론이 의사에게 상당히 반대로 돌아서 있는가. 이 부분을 저는 의사 집단들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다루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분인데 이렇게 정책 아젠다가 나왔을 때는 뭔가 그 사회적 여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건 지표로서 나옵니다. 뭐 갤럽 조사든 뭐든 간에 있고 그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또 주장하는 영역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이 뭔가 깊이 알기에는 그렇죠.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안건을 보고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밸런스를 좀 어떻게 좀 형성을 하십니까? 밸런스가 이제 아마 두 가지 충분히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까지 깊이를 가지고 충돌을 시키는 게 맞는가? 대중의 이해가 이제 가능한 영역에서 이건 대중 토론이니까 어쨌든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토론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람들이 흔히 섹시하다고 느끼는 대단히 선정적인 이슈로 갑니다. 선이 명확하게 갈리는 거. 근데 갈리는 거는 정치적인 이유로 갈리거나 이해관계로 갈리는 거지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것들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섞입니다. 많은 것들이 둘 다 알아요. 자기 주장대로 하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전문으로 들어가면. 네. 네. 근데 겉으로는 이제 대립을 굉장히 강하게 시키거든요. 이거를 전문성으로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화해서. 이 부분은 잘못된 대립구도라는 거죠. 이걸 대립시키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거 대립시켜야 될 것은 오히려 디테일에 들어갔을 때 진짜로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00명을 올리지 않으면 10년 뒤에 망한다가 2,000명을 올리면 10년 뒤 지금부터 망한다는 예.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하거나 또는 적어도 추계가 가능한 그런 식의 형식들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들의 견해가 구체적으로 충돌하는 부분들 사이에서 사실은 방법론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이해가 끼어들어서 실제로 데이터를 왜곡하고 있거나 이렇다면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도 오히려 증거를 충돌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네. 예. 근데 이 증거를 충돌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은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못 알아듣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구성상의 묘미, 그러니까 사전에 잘 리서치된 구성 작가들이 제대로 된 충돌의 꺼지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행자가 상당한 전문적 이해를 가지고 핵심적으로는 이 부분이 충돌하고 있다는 걸 찾아내서 그거를 가능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의제 형태로 바꾸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좀 약간 화제를 바꿔서 워낙 진행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좀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매일매일 부르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토론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면 사회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약간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 계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서 여쭙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 패널들한테 꼭 뭐 100% 나를 이래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네. 좀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 계기들이 좀 어떤 데 좀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한테? 네, 굉장히 그 사심이 있는 질문 같은 느낌인데요. 다 성향이니까요. 네, 성향이니까요. 잘 아시지만 예. 저는 상성이라는 말을 믿거든요. 네. 네, 제가 사회과학을 또 전공하고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상성에 관련된 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상성은 말의 어떤 세련됨이나 뭐 말의 어떤 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되게 다른 요소로 결정이 됩니다. 예, 채취로 결정될 수도 있고요. 예, 예를 들면 표정 하나로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상성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누구하고 누구는 맞지만 누구하고 누구는 절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객관화시키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데 제 나름의 주관에서 어느 정도 상성의 관점에서 이제 보면 저를 약간 저 사람 참 괜찮다, 편하다라든가 또는 존경할 만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거는 여유인 것 같아요. 여유. 예, 토론에 임할 때 여유. 이 여유의 배경에는 뭐 흔히 요즘 정치에서 많이 쓰는 그립감 이런 게 있는데 이 이슈를 자기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알아.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이러저런 잔소리들이 많아. 왜 하는지는 알겠어.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개소리야. 그래도 그 개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겠지. 온갖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도 그래 뭐 말해야지 뭐 하면서 더 해봐. 발끈하지 않고 해요. 그러다가 그거를 적당한 말로 적당히 구스르고 달래면서 다른 말로 이제 바꿔내는 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장악력과 장악력에서 나오는 여유. 이 부분은 논리나 뭐 증거나 이런 것 이상의 언변 이상의 상당히 중요한 저는 그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난 토론에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종종 계셨었고 그런 분들은 진짜로 이게 대중 토론에 조금만이라도 약간만 더 이렇게 스킬상으로만 연관만 잘 돼 있으면 이런 분들이 자꾸 이제 토론에 나와서 우리 사회에 좀 좋은 담론들을 만드는데 기여하실 필요가 있겠구나. 아니,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물론 유명한 사람 중에 유승민 전 의원 같으면 그런 타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여유가 있긴 하세요. 예. 근데 때에 따라 좀 다르세요. 현안에 따라서 제가 정말 여러 번 이제 뵀는데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될 때와 그 선택으로부터 자유로울 때의 여유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가 말미로 가고 있는데 그 아까 해시 칼리지 얘기 좀 하셨어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해시 칼리지 그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법인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개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스텝들은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봐 아직 물론 이제 독자도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 해시 TV라는 걸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선 주로 어떤 얘기를 좀 이렇게 다루시는 거죠? 예, 해시 TV의 원래 출발점은 이제 해시태그 TBS에서 했었던 제 언론 비평 프로그램을 TBS에서 했던 거죠? 예. 연장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름도 좀 비슷하게 줬고요. 거기에 보셨던 주 청취층이나 시청자층도 비슷한 분들을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이분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이 그릇을 제가 다시 만들 테니 일로 오세요라고 한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거기서 지형했던 게 언론 비평이긴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저는
요즘 쓰는 말로 시사교양 매거진입니다. 언론은 언제나 시사를 다루는 거지만 이 시사만을 쫓아가다 보면 언론의 부박함, 굉장히 얇음만 이제 늘어나요. 예. 근데 이걸 약간이라도 깊게 만들 필요는 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사를 다루기 위한 교양이 필요한데 이 교양이라고 하는 건 특정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과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식견이에요, 식견. 예. 민주시민으로서의 식견, 현대인으로서의 식견인데 이 식견은 오랜 기간 동안 다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최근에 시사 유튜브계나 이런 데서 이 식견의 부족을 너무나 많이 느끼거든요. 예. 단지 공부를 많이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렇죠. 여유, 뭔가를 꿰는 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예를 들면 자기의 생업을 30년 이상 한 분이 그 분야의 시각으로 예를 들면 시사를 바라볼 때 나오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 말로 하면 바이브가 있거든요. 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예. 예.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구체적인 교육 교양의 형태로 좀 나타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사교양 매거진이라고 부르는 건 같은 시사 현안을 이해하더라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 말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봅시다. 이 말이 얼마나 의미 없는 말이거나 쓸데없는 말인데 잘못 쓰고 있는지 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표적으로 사천. 사천은 정말 억지로 만들어낸 전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공천, 나의 공천만 공천이고 남의 공천은 사천이다라는 말을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배제적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무한엔 물론 공천이 공공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을 담는 좋은 의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일상에서 사회에 사용되면요. 제가 며칠 전에 해시TV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윤재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건데 위인 설천이란 되게 이상한 조어가 나와요. 위인 설천. 예, 이건 사자성어를 아시는 분들은 잘못된 조어라는 것들을 뻔히 알지만 사천이란 말들이 워낙 잘 쓰이다 보니까 사람을 위해 가지고 뭐 공천을 했다라는 식의 이 사자성어의 어법에도 맞지 않고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 진짜 어법에 맞지 않네요. 어법에 안 맞죠. 두 개의 동사가 만나고 있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한 집권 여당에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맡는 분이 공공으로 공표할 때 하고 기자들이 이걸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우리 식견이 이렇게까지 부족한 상태에 와 있나라고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식견을 조금이라도 잡고 시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보면 시사 현안들의 일희일비하면서 울고 웃으면서 분노를 어디다 쏟을 데 없어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시민들을 저는 조금이라도 앉혀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시사 교양의 범주 안에 정치도 약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들어오는데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백분 토론의 사회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기계적 중립을 지향을 하시지만 누가 봤을 때는 그래도 백분 토론의 사회자인데 뭔가 그 얘기들이 발화에 그런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비평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당도하게 될 텐데 저도 지금 겪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사회 볼 때랑 어디 패널 가서 얘기할 때랑 참 괴리감이 느껴져서 내가 내 오피니언을 얘기해도 되는지 마는지 굉장히 결정장애가 생기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해결의 답은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이제 그 일종의 이전 과정이기 때문에 옛날에 지상파가 몇 개뿐이 없었고 언론사도 사실 유력한 언론사 몇 개가 없었을 때는 그게 하나하나가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체성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균형의 측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살짝 더 기울거나 했지만 그래도 그 살짝 더 기운 상태에서의 균형이 없는 상태가 아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언론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많아졌고 유튜브 같은 시대가 오면서 누구나 다 이제 언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모든 걸 쫙 포괄하는 특정한 시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모든 걸 포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한두 개만 보면 되는 시대에는 그래야 되니까 다 포괄해 준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포괄을 원하지가 않아요. 날카로움을 원하지. 너의 생각이 뭐야? 너의 입장이 뭐야? 네 생각이 뭐야? 이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런데 근데 이 생각도 있고 말이야. 저 생각도 있고 말이야. 이거 싫어합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언론적으로 정당화할 것인가.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분 토론의 사회자라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게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지상파 공영방송의 핵심 토론 프로그램의 사회자인데 내가 예를 들면 의대증원에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이 안 그런 척하고 사회를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이런 거죠. 저는 사실은 견해가 있는 사회자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답은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러 백분 토론에서 저 견해를 나타내진 않습니다만 드문드문 아는 분들이 오세요. 저 사람이 대충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참고 듣고 있구나. 근데 참고 듣고 있는데 참고 듣는 이유는 말이 되니까 듣고 있거나 또는 예의를 차리고 듣고 있거나 그런데 정 못 참는 데가 있구나. 왜? 그 못 참는 거는 단지 견해가 달라서가 아니라 토론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거짓말,
빼야 되고 쓸데없는 어떤 선전선동 빼야 되고 그다음에 말 회피하는 거 빼야 되고 쓸데없는 시간 쓰기 빼야 되고 토론이 갖춰야 될 기본적 격식. 예. 그 이후에 그 위에 얹어진 견해는 오케이 환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올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정적으로 결정을 짓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자리매김을 이미 하셨지만 선배 이제 사회자들 중에서 손석희와 정광용 중에 네. 어떤 캐릭터를 선호합니까? 저는 그 두 분과도 다른 캐릭터인데요, 확실하게. 예. 저는 손석희 앵커의 캐릭터를 둘 분 중에는 훨씬 더 선호합니다. 네, 아까 앞서 말한 이유에서였겠죠. 그러면은 네. 그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도 그 뭐 해시 TV나 해시 칼리지의 그 의미가 담겨 있지만은 주로 어떤 문제에 좀 천착해서 좀 이렇게 미디어 비평 다 포괄하는 시사 교양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일을 하고 싶으신지. 네. 일단 한 가지는 저는 많은 분들이 삶과 사회, 그러니까 사회가 정치가 보통 대표하죠. 이 과정에서 얻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시대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은 측면이 강하다면 지금은 당장의 먹고 살기의 힘듦이라기보다는 내가 만들지 않은 어떤 조건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예. 일단은 정치라는 상황, 이게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흔히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솔직히 내가 뭐 저쪽에 투표하든 이쪽에 투표하든 세상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그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지? 그러면 그래 뭔가라도 바꿔볼까? 이쪽이라도 찍어볼까? 저쪽이라도 찍어볼까? 이러면서 이제 막 애를 쓰고 고관여층이 됐다가 또 실망해요. 엄청 꺼지죠. 그러니까 이것에 반복이 되는 상태가 과연 올바른 상태냐 심리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가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스트레스를 내가 내 삶에서 다루어내는 방법을 길러내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떨 때는 분노에서 막 뛰어나가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분노는 하지만 뛰어나가지까지는 않아도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무신경하는 게 차라리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자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기준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쩜 그렇게 확신들을 하시는지 이놈 나쁜 놈, 이놈 좋은 놈의 수많은 확신들은 있는데 왜 그렇게 근데 불안해요? 확신이 많은 사람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즉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불안해한다. 정확히 뒤집어야 된다. 내가 확신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불안을 견디는 힘, 스트레스를 견디는 나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해시칼리지나 해시TV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고 싶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정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패널로 나오면 더 대박 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사회자에 머무를 게 아니고 본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확고하시기 때문에 정말 유시민 전 의원이 나와도 같이 토론해도 굉장히 필적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히 좀 드립니다. 네. 경향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 교수님과 함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TV 처음 출연하셨는데 정 교수님, 느낌 어떠십니까? 그래도 확실히 방송을 오래 했는데도요. 스크린에서 보는 거랑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랑 확실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스크린에서만 볼 때는 이제 구 기자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 이상이 뭐지? 라고 이제 들여다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와서 보니까 기운이 좀 더 많이 느껴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축복과 기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 교수님 말씀드린 해시칼리지 우리 구성원 여러분 빨리 구독과 좋아요 오늘 보고 빨리빨리 누르세요. 지금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네. 저희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는 오늘 토요일 방송 이렇게 특별판 제작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 오후 4시에 우리 독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팟빵도 굉장히 순위가 지금 상승 중입니다. 지금 구독자는 적지만 그렇기 때문에 팟빵도 좀 열어두고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